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시험을 위해서 만나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이제 저보다 젊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만난 거는 시험을 위해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면 4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확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학창시절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이 아니고 그냥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 거면 정말 순간순간 쾌락? 막 만족스러움, 희열 막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목적이 그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나가기는 좀 힘들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것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연결시키지 못했던 여러 건들이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큰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학기별로 공부하던 게 아니고 4년을 통틀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정말 영양학이 재밌었구나. 이거를 내가 취업이 된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들을 그냥 나오는 것을 풀어보진 않더라도 그 과목별로 보게 되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 영양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인 거죠. 그죠?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조금 있다가 제목만 보셔도 알지만 영양학을 잘 하려면 베이스로 생리하고 생화학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해가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영양학을 딱 봐서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참 쉬운데 이게 왜 그래? 그러면 깊어지면 이제 우리는 황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같이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뭐냐면 생리하고 생화학이에요.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알고 물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그래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생화학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제대로 확 훑어놓으면 신경 써서 변함이 없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이름은 간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흐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영양학은 트렌드에 따라 변해요. 그전에 이게 중요할 때가 있고 저게 중요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생리생화학은 딱 정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한 4월 중순쯤만 됐다고 해도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마음을 이제 다시 다잡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 편성도 우리가 영양학을 딱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에 교재를 탁 피면 제일 앞에 제목이 주로 뭐예요? 우리 거 말고 다른 기타 출판사에서 나온 기본서들 제일 1번이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는 과목은 대사가 3분의 2예요. 탄수화물 대사만 다 하면 영양학의 대사의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수화물을 마음 잡고 가다가 대사가 나오면 놔버려. 그리고 딴 거 하다가 나 영양학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탄수화물부터 들어가. 그리고 똑같은 지점에서 막 헤매다가 또 딴 것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을 주고 싶고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저한테 물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저희는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대한 얘기 말고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한번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2015년이냐? 이때부터 전체가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항이 이때는 16문제였고 그 다음에부터는 18문항으로 늘어나기는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문제가 없어서 제목, 소제목까지만 쭉 적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분석을 했냐면 영양학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문제를 내는 분들이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2016년도 이랬고 근데 가장 재미있는 건 항상 1번은 뭐냐면 영양교육이었다는 거지. 그 부분 문제가 항상 나오곤 했습니다. 2017년도 이랬고 2018년도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쪽에 보면은 영양학과 관련된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복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했던 것들에서 한 번씩 접근했던 것들은 영양학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 식사요법이 조금 더 강하면 같이 썼기 때문에 중복된 건데, 이 시간에 언급됐던 것들을 다 한 번씩은 맞춰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총 문항수가 20문항인데 영양학 관련이 8문항이었어요. 대사도 물론 있었고 생략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7. 작년에 드디어 정점을 찍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냈을까 그랬더니, 중복해서 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는 시험이 많이 이미 기출이 됐다라는 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꾸 깊어질 수밖에 없고, 깊게 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부터는 영양소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지? 그럼 그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 하라는 얘기지. 다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강의 내가 했던 거 있으니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잘 맞췄겠네 이러면서도 내가 쪽집게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다가 보면 그게 아니고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한 5개를 건드려서 1개 맞추는 분이 있는데 난 한 100개를 해서 5개를 건드리니까 나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거지.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이 과목이 아주 기초 영양학부터 해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손 놔서 갈 수는 없다. 그 다행히 또 정책적으로도 작년에 그죠?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 앞에 시험 치는 분들이 혜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운인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영양교사로 딱 되는 것을 했던 대통령이 그 해에 엄청 많이 해주고 그분의 옆에 있던 파트너가 이번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감을 잡았어야 하는데 막 촛불을 드니라고 그거를 알지를 못했나? 그래서 또 놓친 기회도 좀 있고 하니까 또 연장된 선상에서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간에 한 5, 6년이 참 힘들었잖아요. 전부 다. 그죠? 전국에 20, 30명 뭐 그렇게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문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나 싶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사가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인데 그 영양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냈더니 회신이 온 게 와서 그 학부모들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가서 자랑을 했겠지. 우리 아이는 여기를 뭐라고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적어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은 우리 엄마가 잘해보면서 막 자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작년에 갔더니 공부를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거기 발령이 나고 제가 그래서 급식을 모니터링 하러 가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가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도서실 봉사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해달라고. 아이들이 뭐 요새 비만 이런 것 때문에 영양 선생님은 너무 바쁘니까 교사 선생님은 그런 걸 재능 기부를 해서 1교시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걸 또 하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계획하고 꿈꾸는 시기잖아요. 힘은 들지만 그럼 마음껏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고, 준비된 사람은 딱 그 자리에 갔을 적에 정말 확 펼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윗선에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도와주는 인력들이 나의 생각과 공감을 해주면 정말 화려하게 빛을 내겠지만 또 그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뭐 이런 거는 바깥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개요가 이 책이 2종류로 되어져 있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를 단원별로 섞어놨더니 힘들어하셔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분리시킨 상태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의 생학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앞, 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에다가 그림이랑 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프린트물은 많이 안 나갈 계획입니다. 워낙 제가 책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줘서 불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챕터 1을 오늘 다 할 거고요. 챕터 1을 하고 나서 제일 뒤쪽에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까지 진행을 이번 주에 소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챕터 1과 2, 그 다음에 참고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영양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교재에는 이렇게 에너지 대사, 혈액, 골격계, 비뇨기계, 항산화, 호르몬 대사를 여기에서 생리생화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생화학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부터 6까지는 생리를 접하는 건데 여기서도 직접적인 생리 문제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고 어디서 나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올해가 2019년. 아직은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이 다시 제정될 때까지는 한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기존의 걸로 이제 참고를 할 거고, 또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나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이 영양학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은 어떤 개요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섭취 기준에 대한 개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부러 했어요. 영양 섭취 기준의 개요를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가면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요약을 잠깐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풀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전체에 대한 개요, 지질에 대한 개요, 단백질에 대한 개요, 비타민에 대한 개요, 무기질에 대한 개요가 이 영양학 개요의 챕터 1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전에 개요할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씩은 짚을 거니까 제목 정도라도. 얘기가 되셨죠? 그죠? 여기에 이제 프린트 나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거의 그냥 갖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찾으셔서 줄거감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개요가 영양 섭취 기준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섭취 기준이 책 여러분 영양학회에서 나온 섭취 기준 책 파란 색깔 보셨어요? 그 책을 한번 보셨어요? 원본을?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고 크고 내용 글자도 매우 작아요. 근데 요즘은 좋아서 보건복지부에 가면 그걸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굳이 책이 매우 비싸므로 안 해도 되니까 참고로 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영양학 책은 그 책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학 책이에요. 매우 두꺼운 하나에. 그리고 거기는 생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권장은 이렇게 했고 상한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그게 영양학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섭취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필요량, 일단 영양에 대한 필요량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영양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의 최소량이다. 이걸 먹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제시를 되어져 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대, 여러분들 알죠? 영유아 2단위로 나누어서 몇 단계로 만들고, 남녀 나누어 놓고, 청소년기 2단계로 나누어서 나누어 놓고, 그렇게 연령과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이 영양소 필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양섭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섭취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책마다 주제가 많이 달라요. 쓴 선생님들마다 자기 의견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섭취 기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예전에는 영양섭취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는지 알 필요는 없었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양
권장량이란 말을 썼어요. 그냥. 그래서 한 영양소당 하나, 숫자가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60년대에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적어도 이거를 먹어야 된다.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달라졌죠. 부족뿐만이 아니야. 영양 부족과 과잉의 위험을 줄이고 질병 예방 및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설명할 때 부족과 과잉을 두 가지 다 유념해서 만든 기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들이 나오죠. 간단하게 평균 필요량은 나중에는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특정 생애 주기별로 그 그룹에서 건강한 사람의 50%의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영양소의 양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나머지 50%는 이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먹는 양을 여기서부터 100명을 줄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1g 먹는 사람, 1.5g 먹는 사람, 쭉 했더니 저 끝에는 한 20g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놓을 수가 없어서, 근데 조건은 건강해야 돼. 현재 질병이 없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을 줄을 10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50번까지 먹는 사람의 양을 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잡은 거야. 그럼 51번부터 저 100번까지 있는 사람이 50번까지 먹는 양을 먹게 되면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제시를 하기를 평균 필요량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권장 섭취라는 것이 있고, 권장 섭취량과 평균 필요량, 상한 섭취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과학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걸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 과학적인 자료가 제시가 돼야 그 숫자를 딱 맞춰서 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들은 평균 필요량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 섭취 기준표를 뒤에 참고되는 걸 보시면 평균 필요량이 없는 영양소도 제법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로 대치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충분 섭취량이라는 걸로 대치를 해서 그 자리를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필요는 하다. 그럼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이 정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걸로 봐서는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이 있고, 또 상한 섭취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섭취를 만약에 고양을 한다 해도 끝까지 문제가 없는 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먹어라라고 얘기한 것이 상한 섭취량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봤죠? 에너지 적정 비율은 이것도 전제되는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전제 조건이냐? 적정한 양의 비타민을 먹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정량의 무기질을 먹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시기에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만큼의 탄단지는 이런 부분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는 이게 퍼센트로 하는 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절대량을 알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몇 킬로그램 몇 센치인 사람은 몇 그램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도 또 소식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체격이어도 또 그걸 유지하면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량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양을 분석을 해서 탄단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봤더니 두 사람이 건강하다면 그 요율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 적정 비율로 우리가 구성을 하자. 그래서 그 비율이 나타났고, 이제 뭐 이런 쉬운 그림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평균, 충분, 권장, 상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영양 섭취 기준 체계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또는 에너지 적정 비율도 이 안에서 같이 이 한 우산 속에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항상 어려워하는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인데,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는 이 개요에서 세 가지로만 간단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감미료, 전분, 식이섬유 이런 기본적인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랑 충치가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될 그런 주제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설탕, 감미료, 전분,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식품인데 여기에서 탄수화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내의 중요한 에너지 근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체내에 있는 중요한 에너지 근원이다. 그러면 다른 영양소,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 근원이 아니냐? 맞죠, 그죠? 맞지만 그 얘네들이 동원이 될 때는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황이 될 때 상비군이 되어서 그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걔네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충분히 먹어줘야 그 지방은 에너지 이외의 다른 기능, 단백질도 에너지로서의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또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근육과 다른 세포의 주요 원료이지만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이랑 다른 세포들도 지방을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과 다른 세포들이 다른 걸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포도당을 많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도 반드시 포도당만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신경계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나 뇌를 포함한 신경계 계통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부족하면 지방을 갖다 특히 연명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여기에서 뭐 뇌까지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뇌도 아주 극심한 기아가 되면 딴 걸 갖다 써요. 대체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적혈구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사에 가서 한 번 더 그 대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당하고 자당, 서당이라고 하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메가당. 그죠? 포도당 2개짜리 메가당도 2당류로서 중요한데 그건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볼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은 탄수화물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유와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제품은 저기 위에 있는 2당류 중에서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아까 중요한 단당류가 세 개가 있었어요.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다시 뭘로 바뀌냐면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을 포도당이 하는 일을 대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대사를 거쳐서 포도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제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모유가 나와. 모유는 분명히 저게 있단 말이지. 그죠? 유당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갈락토스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갈락토스가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내가 우유를 먹어서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내가 먹고 걔가 분해가 되어서 갈락토스, 포도당으로 나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갈락토스가 다시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내가 내 모유에서 나오는 거는 유당이 나오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갈락토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바꿔놨는데 또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꾸 우리 몸은 뭘 변화시켜. 그죠? 엄마의 그 모유를 만드는 유방 안에 보면 세포가 있잖아요. 거기서 포도당이 다시 갈락토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유당을 만들어, 합쳐져서. 그래서 모유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롭죠? 그거를 알고 먹이는 엄마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서 우리가 나눠보면은 총 에너지의 55에서 65%의 탄수화물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총 에너지에. 그것이 이제 기준으로 탁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미료에 대한 이야기. 감미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로 나누었어요. 영양적인 감미료와 비영양적인 감미료가 있다. 그래서 영양적인 감미료는 솔비톨, 자일리톨, 만리톨 등 이런 당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비영양적인 감미료를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해요. 영양적으로 별로
없고, 뭐 나쁘면 안 되지만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고 식욕을 증가시키지 않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비영양적인 감미료가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 영양적인 감미료, 그 아래쪽에 보면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스파탐은 책에 따라 다른데 16배 정도 강하다 그래. 그냥 서당보다 감미료가.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을 할 수가 있고 내 몸에는 에너지를 내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페닐케톤 요증에 걸린 사람은 이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다른 참고인데 나중에 대사할 때 할 거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소화가 되면 아스파르트산, 페닐알라닌, 메탄올 이게 4대, 5대 1 정도로 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대사하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페닐알라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PKU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페닐알라닌이 그 다음으로 대사가 되고 돼야 되는데 대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독성을 나타내게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대사할 수 없으므로 너무 많이 아스파탐을 섭취할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양적인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있다. 그리고서는 뭐 비만인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해서 엄마하고 상담을 한다. 이건 완전히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랬을 적에 이런 비영양적인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PKU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게 영양적으로 아이의 체중 관리는 되지만 혹시 질환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뭐 유전적인, 그래서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질문 같은 것들을 놓쳐서 큰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평상시에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분, 글리코겐,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우리는 다당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장 쪽에서, 입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계 쪽에서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소화하여서 흡수를 시킵니다.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중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남게 되면 근육과 간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근육과 간에서 저장되는 형태는 글리코겐이다. 근데 글리코겐은 무한대 저장될 수가 없다. 그러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도 또 포도당이 남는다면 그건 어디로 갈 것이냐? 지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예전에는 굉장히 무시당하던 영양소였으나 요즘에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가 됐죠. 일단은 몸에서 소화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필요 없는가 했더니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영양소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고 얘네들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정말로 탄수화물을 할 때 배우겠지만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식이섬유 수용성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 소화흡수부터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그죠? 그것들이 있어야만 흡수가 되고 또 되돌아가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재활용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저 한 줄 속에는 정말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될 만큼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또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는 배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의 차이는 소화가 된다 안 된다의 차이가 아니에요.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의 차이이기 때문에 수용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화된다라고 잠깐 착각을 하면 이게 막 알고 있는 지식들이 엉겨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무조건 소화가 안 된다. 왜? 우리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나오죠. 이제 대사에 대한
우리가 공부해야지 대사가 무엇인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를 시켰을 적에 나오는 최종 산물은 무엇이냐? 포도당이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세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이다라는 것이 기본 깔려져 있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혈중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혈중에서 조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호르몬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이랑 글리코겐이랑 제가 막 어떨 때 막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도 그게 막 헷갈리는 게 아니고 이게 구강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 저장되는 것은 글리코겐이다. 그럼 세포가 정상적으로 지방을 대사하여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소량의 포도당이 필요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방이 포도당을 내가 하나도 안 먹고 지방만 대사시키려고 하면 정상적인 대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묘한 진리는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얘기하면 포도당이 부족하다면 지질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완전 연소가 될 수 없어요. 완전 연소는 다 타고 에너지만 딱 남아야 되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당이 없으면. 지방을 태울 때조차도 포도당은 필요로 하더라. 그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하게 대사가 되고 남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케톤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케톤체는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게 되면 케톤증이라고 하는 산증이에요. 이게 산증을 발견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애시도시스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건강에 대한 얘기죠. 탄수화물과 건강은 지방, 단백질 및 알코올뿐 아니라 탄수화물로부터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는 체지방 생성을 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과다한 식이 포도당의 일부는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만 웬만하면 포도당은 저장보다는 에너지로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연료로 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해서 포도당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있기만 하다면 내 몸에. 근데 그게 없으면 식이지방이 쓰여져야 되는데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다면 지방세포가 분해가 되고 대사가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었어요. 충분히 먹고 또 지방을 충분히 먹었어. 그러면 내가 먹은 지방이 아마 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지. 탄수화물이 타버리고 이제 쓸 일이 없으면 지방은 그냥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므로 탄수화물을 너무 섭취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저건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긴 서술형 문제를 쓸 때 어떻게 말을 연결을 시켜야 내 의지 표현이 될 수 있을지를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연결 써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채점하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한 일기를 쓰든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1년쯤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다 서술형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당 점수가 큰 문제일수록 서술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서술을 하기 위해서 논술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요약을 잘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쓰려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 그냥 이렇게 막 써갖고 외워갖고는 안 되고 그것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이 많지만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것은 다분히 그런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꼼꼼히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뭐 또 똑같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사증후군의 발병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나올 수 있는 그 답안이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해라. 비만해지지 말라.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려라. 얘를 늘리고 딴 것도 늘리면 안 되죠. 얘를 늘리면 딴 게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서 배부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들로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살코기나 기름이 없는 걸 얘기하려고 살코기를 쓴 거죠. 해산물, 가금류, 또 지방이 없거나 저지방인 유제품들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에 대한 이야기고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권유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탄수화물의 건강 문제는요,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만약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혈관계 질환, 신부전, 실명, 하지 절단 등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당뇨였어요. 근데 당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문제점은 뭐냐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는 비만만 컨트롤하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단계처럼 퍼져 있는 질병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의 비만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떨 때 위험이 높으냐? 신체적으로 비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과체중이고 가까운 친척 중에 제2당뇨 환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더라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건강 문제는 사실은 저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살아온 적도 없어요. 숨도 잘 쉬고 있고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잘하고 있고 어디 가고 싶을 때 조금 가끔씩 기운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이제 팔에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 팔이.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가끔씩 저림이 와서 막 이렇게 돌리면 또 풀리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팔이 저려오고 좀 찝찝한 건 있는데 아픔이 또 없으니까 또 견디겠더라고. 근데 또 언제 보니까 어깨가 또 좀 아파져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도 이제 또 불감증이라는 게 있잖아. 참으면 되지. 이게 뭐 별거겠어? 저림인데? 저려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잡는데 문제가 없었고. 내가 기분 나쁜 어떤 그런 통증 느낌이 싫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은 그 쌀을 20kg짜리 이렇게 하나씩 시키면 내가 손에 들기 쉬운 플라스틱 병에다 이렇게 몇 개를 부어놓고 그거를 안쪽에 하나씩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손잡이가 있거든. 탁 드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이걸 화르륵 쏟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다시 쌀을 집어넣고 뚜껑을 꽉 닫고는 그 잡는 위치를 했는데 이게 엄지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지? 그러고서는 막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하다가 또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웍으로 냈는데 나 뭘 뽑고 이걸 딱 드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손잡이가 있으면 얘가 받쳐줘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이걸 들잖아. 이거는 되는데 얘가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그제서야 쫓아갔더니 이제 5번, 6번 여러분 들어보죠, 그런 거. 5번, 6번이 좁아져 있고 그게 이제 엄지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너무 좁아져 있다.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을 해서 큰일이다. 그러고서는 혼자서 고민을 엄청 많이를 하고 물리치료랑 그런 걸 받으니까 겁나는 게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족은 좀 그쪽이 약한가 봐요. 심혈관계 쪽이. 또 저희 남편 쪽도 간 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른들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놓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나온 말이 여러분, 다 사실이에요. 이게 가족력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쓰고 싶어서 한 줄 쓴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게 피부로 이제 와닿으니까 이런 글들이 이제는 흘러가지지가 않고,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정말 고민하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쓴 글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또 잊어버린 게 열심히 치료받았더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수는 있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겁은 좀 덜 나죠. 근데 그게 넓어진 게 아니고 더 좁아지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하는 것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괜찮긴 한데 이제 프라이팬을 들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은 정말 성적순이 아니더라고. 프라이팬을 들 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줄을 정말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를 정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저희 아들이 너무 건강 염려증이 심해서 유난스럽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걸 챙길 수도 있고 별나니까. 나는 너무 덩덕궁이라서 난 나중에 사람들한테 또 민폐를 끼친 건 아닌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걱정도 싹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인 것 같아. 걔는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할 적에 강의 이제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혼자 못하니까 얘를 앉혀놓고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놀면서 듣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 그러면 착한 게 지켜야 돼.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커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모양이 그렇게 생겨먹은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빨래도 내가 뒤집어서 빨으라고 한 번만 얘기를 했는데 온 빨래를 다 뒤집어. 정말 감당할 수 그래서 자기가 빨래를 빨고 나왔는데 하나가 뒤집혀 있지 않다면 다시 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지만 내 아들 친구랑 너무 놀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뭐 옆에 사람이 볼 땐 답답해도 건강은 자기가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학교까지라도 그런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했던 말들은 얘네들이 새겨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오늘 점심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당뇨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 지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에서 많이 쓰여지고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단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 GAI하고 혈당 지수하고 당 부하는 들어가서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죠, 시험에. 당 지수랑 부하를 놔두고서는 묻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이섬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에게 있어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비와 치질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이고, 수용성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식품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에서 지질에 대한 거는 역시 지질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질은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인체는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웬만하면 지질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이 영양소의 80%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질은 해야지 될 기능이 단백질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이외의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네들은 에너지로 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로도 쓰이고 세포막을 유지한다, 담즙과 특정 호르몬을 생성한다, 저온에서의 내 몸 체온을 보온하는 작용을 한다, 혈압과 염증에 대한 조절을 한다, 충격에 대한 어떤 쿠션 작용을 한다. 이것은 지질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1번은 중성지질이에요. 중성지질이 자연계에 있는 지질의 85%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의 85%가 중성지질이에요. 그 중성지질이 뭐냐? 그냥 아직은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성지질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티그처럼 생겼어요. 티그 글자. 우리 이렇게 티그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긴 거는 글리세롤이고 옆에 있는 줄 3개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공부할 때 잘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쳐진 티그의 기능도 알아야 하고 작은 하나하나에 대한 지방산도 특징이 있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이랑 지방산을 섞어버리면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성지방은 지방으로서 만들어진
티그자 형태의 중성 지질을 설명하는 거고, 스테롤류 지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이 중요한 이유는 지용성 물질들이 어떻게? 지용성 물질들이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과 함께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용성 다른 비타민 같은 것들의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맛있잖아요. 지방이 섞여 있는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 눈처럼 박혀 있는 하얀색의 미묘한 맛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건 이 지방의 그런 맛에 대한 매력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 지질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성 지질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했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더라. 그러면 그 각각 나와 있던 3개의 작은 지방산들은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느냐, 이제 지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산은 포화지방산도 있고 불포화지방산도 있구나. 그 불포화지방산은 포화와 불포화는 어떻게 나누어요?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러면 포화는 그럼 다 결합됐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다 포함되지 않고 불포화가 되어져 있는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는 거는 하나 있는 것과 1개 이상 있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런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이 다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에서는 그 식물성보다 포화지방산이 더 많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코코넛과 야자씨 기름에서는 포화지방이 더 많다. 포화지방이 아니고 지방산이라고 해야 맞겠다, 그죠? 포화지방산이 더 많더라. 그래서 특별하게 식물성 중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이 코코넛, 야자씨 기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텐데, 코코넛하고 야자씨 기름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다라는 뜻은 이 코코넛 같은 식품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 가지고 있는 3개의 지방산이 포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포화지방산이 결합이 많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아마 하나 정도는 불포화이고 하나는 포화 이렇게 돼 있고, 동물성에 그런 포화가 많은데 얘는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티그자에 있는 3단에 걸쳐져 있는 이 물질들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분석할 때 각각의 식품에서 식품을 뽑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중성지방을 분리를 해내. 그리고 여기에서 글리세롤을 떼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만 남죠.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는 불포화가 몇 프로 들어있구나, 포화가 몇 프로 들어있구나,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스테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까지가 구분이 되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동물성 지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동물성 지방의 중성 지방이 붙어 있는 포화 지방산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